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에게 국회에서 검수 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새 정부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이름은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민주당은 인사 테러라며 격앙했고 검수완박 입법에는 더욱더 단호해졌습니다. 당선인 최측근 복심 법무부 장관 기용이 묘수일지 약수일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인선에도 안철수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새 정부 내각 인선 면면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4선 중진들도 눈에 띄는데 통일부 장관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외교부 장관은 박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1차 인선 이후 사흘 만에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 농림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가장 눈길을 끈 건 이 이름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의 발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급한 외교 현안과 남북 문제를 풀어갈 외교안보 인사에는 중량감 있는 4선 중진 의원들이 배치됐는데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영세 의원과 미국통으로 꼽히는 박진 의원이 각각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앞서 통일부 장관에는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이 거론됐는데 인선 갈등 속에 이 의원이 입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막판에 권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굉장히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당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선인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선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개 속이던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경제통인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특히 이쪽 경제 쪽 이쪽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강하셔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환경부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수부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인 출신 이영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선택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최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후보자의 영어 실력까지 거론하며 파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한 검사장도 당선인과 뜻이 같지만 맹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인사 참사를 넘어선 인사 테러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윤 당선인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한 검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그만큼 한 검사장을 이번 정부에서 중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의 영어 실력까지 들어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최측근이란 꼬리표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당선인과 뜻이 같지만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된다는 시선은 그동안 자신이 진영 논리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준 사건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역시나 극명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상 밖의 인사라고 인정하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보면 장관 후보자로 충분하다고 한 검사장을 감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상을 초월한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상 밖의 인사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에 더욱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악의 인사, 눈을 의심했다는 혹평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 요구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새 정부에 협조하지 말고 단호히 싸워야 한다. 수사권 분리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한동훈을 지명했다라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했던 이 결정에 대해서 더 이걸 꼭 좀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검수완박은 검찰의 정상화이지 정권의 비리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비판 여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의 전문성과 능력이 법무장관 후보로 충분하다고 엄호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과 역할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폭주를 책임져야 하는 건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을 당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금은 국회 입법의 시간으로 여야의 검수완박 격돌에 관한 입장이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따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고삐를 더욱 바짝 쥐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 양상까지 더해지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전국에서 6석 정의당의 존재감, 정의당의 선택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협조에 여야가 고심하는 이유 왜 검수완박의 1차 관문인 것인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일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기와 방식,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며 반대하는 정의당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올랐을 때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에 대비해서입니다. 의원 180명이 동의해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데 172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도 한 석이 모자랍니다. 의원 6명이 있는 정의당 협조 없이는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30일이 아닌 2, 3일 단위로 끊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법상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4월 국회가 다음 달 4일 끝나면 이튿날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즉각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임시국회를 거듭해서 열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최후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놓고 정의당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서도 보면은 살라미 전술로 이 임시국회 회기를 아주 짧게 잤습니다. 그리고 회기 말에 필리버스터를 마지못해 허용하고 바로 법안 처리를 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연대 여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6석 정의당의 선택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동훈 후보자 발탁을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후보자 역시 법안 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새 정부 법무부 장관의 힘은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는 데다가 또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이 법무부 등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는 게 윤 당선인 구상입니다. 검찰 인사권도 청와대 조율 파트너가 사라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박범계 장관이 대장동 사건 때 검토했던 상설특검 직권 발동도 법무부 장관 권한입니다. 한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한 검사장 역시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은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과 권익환 전 서울 남부지검장 등 퇴직한 검찰 고위 출신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명은 기존 후보들에서 전격 선회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면서 검수완박을 막을 묘수라는 평과 함께 과도한 정치적 판단으로 결국 악수가 될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동훈 검사장을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이른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현 정부 인사들과 숱한 갈등을 빚은 데다가 김호수 검찰총장과 기수 차이도 커서 검찰 내부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평검사 때부터 공직자나 대기업 비리 같은 특별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과는 국정농단 수사팀부터 줄곧 한 배를 탔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할 땐 각각 3차장과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함께 승진해 측근 중에 최측근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를 계기로 연달아 좌천됐고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 정부 인사들과의 극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한 후보자 지명은 그야말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용할 뜻을 내비쳐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까지는 거론됐지만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거란 예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김호수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7기수나 후배고 이 밖에도 검사장급 이상 상당수가 한 후보자보다 선배라 파장도 예상됩니다. 과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 5기수를 건너뛰었던 것보다 더 큰 파격이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역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김호수 총장도 한 후보자의 수사 경험과 능력을 추켜 세우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엔 후배가 윗자리로 올라오면 용퇴하는 문화가 있었던 만큼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그럼 다시 2차 내각 인선으로 돌아와서 1차 때도 그랬지만 서울대를 나온 60대 남성이 많았고 출생지 역시 영남과 서울이 대부분입니다. 윤 당선인이 출신 지역과 성별 등을 안배하진 않겠다고 밝힌 만큼 조기 내각에서 다양성과 참신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6곳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여가부 김현숙, 환경부 한화진, 중기부 이영 후보자까지 3명, 20%에도 못 미칩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절반에 가까운데 이 가운데 4명은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출신 지역별론 영남권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명으로 그 다음입니다. 1차 인선 때 60.5세를 기록했던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번에 40대 한동훈 후보자가 포함되면서 59.7세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9명이 60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를 나온 60대 남성 또는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1차 내각 인선 때의 평가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당선인이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을 적임자를 지명하는 거라며 할당이나 안배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거라던 후보 시절 약속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배경의 인사들끼리 자리 나누기식 인선을 한다는 비판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1차 내각 발표태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추가 인선 명단에도 이른바 안철수계는 없었습니다. 인사 갈등이 장기화할 거란 예상 속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때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내각 추가 인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먼저 발표한 건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대신 하마평도 없었던 깜짝 인사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돌발 사퇴에 이어 인사에 조언 과정이 없었다는 안철수 위원장의 작심 발언까지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지명된 장관 후보자 16명에 끝내 안철수계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윤 당선인은 누구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철수계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어려우실까요?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은 묵묵부답 말을 아꼈습니다. 네. 몸으로 마시지 마시고. 네네네. 가실게요. 네네네.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네. 대신 SNS에 호화 관사가 왜 필요하냐며 공직자 관사 실태를 철저히 살펴 불효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는데 당장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철수계에선 냉랭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는데 최진석 교수는 SNS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그대로 다 돌아왔다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새 정부 권력의 이질적인 힘인 송곳 안철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인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통합과 협치가 반영될 거라고 수습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과의 공동정부, 공동국정운영이라는 점이 다소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계속 그 기조는 앞으로도 우리가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가 될 거다. 그러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인수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공동국정운영 역시 차질을 빚을 거라는 잿빛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주말 휴가가 사라지는 수요일, 이 수요일 신규 확진자 수를 비교해봤을 때 7주 만에 이렇게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위중증 사망 감소세 의료 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오는 금요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만 5,419명. 전날보다 15,000여 명 줄었고 같은 요일인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9만여 명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주말 휴가가 사라지며 환자가 급증하던 수요일에 10만 명대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23일 이후 7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583만여 명이 됐고 184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누적 사망자 2만 34명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4명으로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이어갔지만 병상 운영은 여유로워졌습니다. 4주 연속 평균 70%를 넘겼던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최고치는 지난 3월 31일 1,315명이었고요. 이후 계속 1,000명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지난달 20일 214만 7천여 명까지 늘었던 재택 치료자 수도 100만 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소세가 거듭 확인되면서 오는 금요일 포스트 오미크론 종합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함께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인수위가 성급한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엔 유보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수위 쪽의 여러 의견들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대본회의를 거쳐 발표될 내용에 숨통이 트일 이야기가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끝낼 집단 면역 달성은 어렵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6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누적 확진자가 늘고 백신 접종률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면역력을 가진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건데 정부는 이 같은 집단 면역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대 중증 위험이 큰 6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환자 가운데 60살 이상 비중은 점점 늘기 시작해 이달 첫째 주에는 20%를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백신 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3차 접종 넉 달 뒤부터 입원 응급 예방 효과가 60-70%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4차 접종 간격은 3차 백신을 맞은 뒤 120일이 지났을 때로 정했습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 접종 대상은 1,000만 명이 넘는데 중증 사망이 집중된 80대 이상에는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4차 접종 4주 후에는 중화항체가가 3차 접종하고 4개월 후에 대비해서 1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물론 원하면 노바백스로도 4차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예약 접종은 25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아이들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의 항목을 봤더니 이렇게 학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학생이 대부분 40%를 넘었고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체험학습부터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또 온라인 수업으로 뭔가 학습 격차가 벌어질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실제로 초중고생 3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4명 중 1명, 고학년생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중고생도 최근 2주간 7일 이상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 학생이 10% 안팎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원격 수업이 일상화하면서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는 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뒤처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학교를 안 오고 생활 습관이 정립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생활 습관이 막 뒤집히면 불안해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도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나름 친한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도 있었어서 심리나 정서적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의 순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가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 집계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은 2019년 10만 명당 2.5명에서 2020년 2.7명, 지난해 3.6명으로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이렇게 정서적 결손을 겪게 되면 그 결손을 제때 적절하게 조치를 받고 치료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체육과 예술 같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고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 집단 학살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더 큰 참상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의 바이오 연료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습니다. Your family budget, your ability to fill up your tank, none of it should hinge on whether a dictator declares war and commits genocide half a world away.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주를 떠나면서 공항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집단 학살을 처음으로 거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es, I call this genocide because it becomes clearer and clearer that Putin is just trying to wipe out the idea of being Ukrainia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학살을 규정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법조계가 결정하게 하자면서도 자신에겐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only learn more and more about the devastation, and we'll let the lawyers decide internationally whether or not it qualifies. But it sure seems that way to me. Thank you.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강한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포함해 다양한 폭동 진압 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했다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구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수송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서방 세계의 전차로 교체하려는 폴란드 등이 지원에 나설 전망인데 국산 K2 전차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 도시 프셰미실 인근인 주라비카 지역의 탱크 부대 T-72와 PT-91 등 소련제 탱크를 다수 보유한 폴란드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에서 최신형 M1A2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modern version of the Abrams and will provide Poland with a highly advanced tank capability. 게다가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수송하는 걸 돕기로 한 만큼 체코에 이어 이웃나라인 폴란드의 소련제 탱크가 가장 먼저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는 소련제 탱크를 대체하기 위해 서방에서 탱크 7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라 국산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K2 흑표 전차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K2 전차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탱크엔 없는 능동 방호 시스템을 갖춰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해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소프트킬 기능과 직접 전차에 탑재된 무기로 타격해 파괴할 수 있는 하드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은 우수한데 경쟁자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가격의 3분의 1 이하란 점도 강점입니다. Natomiast będziemy potrzebować bardzo wiele rodzajów uzbrojenia, systemów uzbrojenia, także również takie, które produkuje przemysł koreański, bo interesuje się tymi i myślę, że na pewno będziemy z tego korzystać. 폴란드에선 최근 국토안보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현지에서 매우 좋은 점도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출근길에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3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전 8시 반쯤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에 들어서던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총을 쏘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승객 10명이 총에 맞았으며 적어도 1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은 남성이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을 마구 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역 주변 10여 개 블럭을 봉쇄한 뒤 도망간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50대 남성이 두 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은 다쳤습니다. 노래방에서 생긴 시비가 흉기 난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남자가 흉기를 든 손을 마구 휘두르며 발길질하고 맞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다급하게 도망치는 사람들 뒤를 흉기를 든 남자가 계속 쫓아갑니다. 잠시 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여기 자다가 경찰차 소리를 듣고 내다봤더니 한 여자가 도망가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서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부 두 쌍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인 둘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촌 사이인 남편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생긴 시비가 칼부림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에서 양쪽이 몸싸움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는데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A씨가 따라가 공격했다는 겁니다. A씨는 근처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일단 피해자 측 한 분이 중상인 상태라 치료가 끝난 후에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의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고3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업 도중에 잠자는 것을 깨우고 나무랬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 전문 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3 학생들이 직업 위탁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이곳 4층 강의실에서 게임 관련 강의를 듣던 고3 학생이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1층에서 18살 A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경찰 지구대 경찰청 오신 분들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몇 번을 연락했어요, 저희도. 앞서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선생님이 지적하자 교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A군은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 걸어서 5분 거리인 이곳 건물 안 생활용품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쳤습니다. 훔친 흉기를 들고 다시 교실을 찾아간 A군은 선생님을 찔렀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선생님은 가슴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이 자신을 혼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교사와의 평소 갈등 여부 등 또 다른 범행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중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구포동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마트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은 후 지나가던 중학생 B군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진과 소주 3병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전격 또 깜짝 발탁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 발탁에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입각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 안철수계 인사는 1차에 이어서 2차 내각 발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수완박 논란 속에서 또 인수위 불협 화음, 잡음 속에서 오늘 추가 인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나무도 보고 숲도 좀 봐야 될 텐데 먼저 나무부터 좀 들여다보죠. 어떻게 좀 2차 조과간 총평을 좀 듣는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협치, 통합 이런 인사를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네. 결국 협치형 또는 통합형 인사는 없었다. 이렇게 한 줄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형 인사는 없었다. 정말 짧게 해주셨습니다. 깔끔하게. 네. 안정적 전국 운영이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다라는 그런 시각 속에서 지금 이 보여지는 어떤 인물들은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안정적인 그런 전국 운영이 가능한 사람들로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작부터 두 분의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늘 대담에 좀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좀 하나씩 들여다보죠. 자,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물론 오늘의 어떤 핵심 인선은 한동훈 검사장 발탁이겠습니다만 잠시 뒤에 밀어놓고, 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발탁 배경을 좀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윤석열 당선인의 그 내각 그 관련된 인사를 보면 네. 크게 두 개의 그 코드가 보입니다. 하나는 최측근, 또 하나는 경제통짝. 최측근에 대한 얘기는 뭐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네. 일단 경제통, 그러니까 관료 출신 경제통 실무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임종영 전 그 금감위 위원장 이 거론될 때도 그랬지만 총리, 부총리 그리고 정책실장까지 비서실장까지 다 지금 현재 국정의 방향의 한 축이 경제 성장 그리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네. 경제 회복 여기에다가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 인사 반영 아니겠냐. 예상된 인사였지만 뭐 인물은 바뀌었습니다. 인물은 네. 바뀌었지만 경제통으로 채워질 거다라고 예측이 됐고 또 이렇게 실제로 된 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5년 동안 이 경제에다가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측근과 경제통으로 좀 키워드를 요약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서육남, 서울대 나온 60대 남성 이번 인선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좀 이런 기조가 이어졌는데 워낙에 또 후보 시절에는 30대 장관 약속을 한 점과 좀 대비가 되는 측면도 있고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능력 위주로 발탁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역대 이 정부에서 초대 내각은 어쨌든 많은 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그런 배려가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네. 서울대 출신이 그 전 정부의 초대 내각보다 많다라는 것,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안에 이제 법대 출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또 많이 눈에 띄고 전체적으로 연령이 뭐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연령이 61.3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명이 뭐 2명이 아직 남아 있지만 59세로 된 건 다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 49세로 이 전체적인 어떤 연령을 좀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서울대 출신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많다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18명 중에 7명이 영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현재 16명 중에 7명이거든요. 물론 2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다라는 비판은 너무 무리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보다는 또 후보 시절의 어떤 공약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요? 후보 시절에 30대 후보, 30대 장관을 많이 발탁을 하겠다라는 범위는 저기 장관급만이 아니라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 합동 그런 그 정부를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 속에서 민간인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장관들이 조금 더 새롭고 좀 참신하고 또 젊은 후보자가 없는 것은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인선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청와대 인선까지 또 이제 이 정부 부처가 이제 그 다시 개편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평가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마침 화면에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선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선인도 또 후보자도 의식을 하고 있겠죠? 발언 들어보시죠.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일성으로 검수완박, 저지까지 들어보셨는데 역시나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그렇고 저희 영상 구성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별칭이 등장했어요. 뭐 최측근, 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복심, 또 약간 윤회 남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번 깜짝 발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대응 전면전 선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뭐 그거 검수완박뿐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직진형 돌파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측근 그다음에 경제통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인사 코드를 뽑았는데 쌍두마차로 직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론 뭐 그다음에 야당의 반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경제 성장만 보고 그것을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최측근으로 아주 단촐하게 쌍두마차 끌고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엿보이는 인사다. 뭐 지금 한동훈 이제 후보자 나왔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논란이 예고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가장 힘이 센 실세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없어지면서 인사권, 인사 검증에 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검사를 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역대 법무부 장관 그 어떤 장관보다 힘이 센 자리예요. 여기다가 7기수나 뛰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소위 고위직 검사들 한순간에 그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어떤 인사권을 한 손에 다 주게 됐습니다. 역대 이런 실세가 있었나?
뭐 과거에 청와대 왕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왕장관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장관의 등장이다. 잠시 뒤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더 차기 정부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윤석열 당선인은 파격 인사가 아니다, 법무행정의 담당의 최적임자다라는 설명과 함께 후보자를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후보 시절에 지난 2월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또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라는 또 발언까지 함께 소환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최측근 인사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외에 또 뭐 측근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뭐 이제 혼자니까. 두 번째, 그러면 역대 최측근이 없었나라고 또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진짜 최측근인 문재인 변호사를 민정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혔고, 물론 뭐 장관과 다르다고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문재인 대통령 보죠. 자신이 채무자고 채권자인 이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이 좌천되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좌천되고 또 사퇴한 사람을 사필 규정으로 끌어서 뭐 노태강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을 시키고 지금 스위스 대사까지 시켰습니다. 역시 한동훈 검사장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 비판을 해왔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밑에 중앙지검장 밑에 형사 부장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지금 어떤 중앙지검장이다 어떤 자리든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후보자의 역설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권력이 집중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 공언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빼앗겠다. 하나는 수사 지휘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의 그 예산. 그러니까 검찰 예산을 검찰이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큰 권력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역대 가장 권력이 없어진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장관의 권한이 이전보다 약화될 것이다. 아니,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두 개예요. 네. 근데 이 인사권이나 그러니까 수사지휘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검찰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당선인이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철회할까요? 당연히 더 강화하겠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그 법무부 장관 권한에 대해서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자막에서처럼 상성 특검 직권 발동도 권한인 점과 좀 맞물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점과 좀 맞물리면서 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검찰로 보면은 검찰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검찰에서 배출한 법무부 장관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검경 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검수완박을 놓고 야당과 검찰 간의 전선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법무부 장관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지금 검찰의 이제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갖다가 독립시켜주고 그들에게 독립성과 뭐 예산도 몰아주겠다, 인사권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은 누구 편을 들까요? 당연히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은 그 역대 정권보다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의석수에 의해 가지고 검수완박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전 정권에 대한 그 수사가 검찰에서 안 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권한이 그 모든 것을 피해 가서 권력에 의한 뭐 하명 수사 이런 거 없어도
장관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하명 수사가 가능한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의 역할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왔어요. 자, 여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과거에 2명, 3명이 나눠져 있던 권한이 지금 사실상 1명, 오로지 그것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역대 가장 힘없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정치권 안에서도 생각이 엇갈리는데 이 발언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평론가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또 국민의힘 입장도 있거든요. 같이 한 번에 들어보시죠.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에 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입니다.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죄도 없는 한동훈 검사를 3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온갖 군데 좌천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선 발표되고 이렇게 여야 반응 보고 나서 청문회 참 궁금하다. 과연 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강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다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들을 보면 이수진 의원이나 혹은 황운하 의원이 그 특수청이라든지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무부 장관 산하, 법무부 산하에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졌었어요. 왜냐하면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는 경찰청이 또 외청이 있고 총리실로 가면 총리실이 워낙에 또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 수사기관까지 또 관할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 장관 산하로 두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묘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상설특검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상설특검 발동을 하려고 계속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거는 그렇게 권한이 없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돼서 상설특검제를 있는 제도를 갖고 하면 그게 권한이 집중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수사지휘권과 관련돼서는 법무부가 사실 검찰을 이렇게 그 통제를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하는 기제로 지금까지 작용해 왔던 것이고요. 칼이라는 게 뽑은 다음에 이렇게 휘두르는 것보다 더 겁이 나는 건 칼집에 있고 내가 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에서 사실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검찰의 독립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이 국권이 해주는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이 무섭다고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건 생각이 저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민정수석 통해서 얼마든지 검찰을 주물럭주물럭 해왔고 검찰이 알아서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다면 그게 바로 윤석열 검사였고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중용된 거였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나간 수사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수사지휘권이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형태로 발동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외에는 이제까지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권력의 눈치가 보고 권력이 바뀌면은 그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 물어뜯고 이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주장인 거니까 검찰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검찰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수사지휘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청문회 전국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한동훈 후보자에게 공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질문이 좀 나올까요? 저는 지금 든 생각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마침 또 한동훈 검사장 역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 면목이 없다는 발언과 함께 좀 질문이 나올 것도 같은데 평론가님은 예상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뭐 가장 집중되는 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겠지요. 그것이 네. 얼마나 방만하고 무모하고 너무나 털려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뭐 가족을 도륙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실무 담당을 했던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이 한동훈 검사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봤고 또 상당히 언론 매체에 한동훈 검사장을 자랑까지 했던 민주당이 자기 편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이렇게까지 막 법무장관 내정과 관련해서 이런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저는 아마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어쨌든 법무장관 청문회가. 그래서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그런 이 후보자들보다 네. 후보자들이 조금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보통은 왜 청문회 할 때 주력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네. 뭐 다시 이렇게 안에서 이 청문회에 주력하는 그런 순위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뭐 아주 뜨거운 그런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저는 관전 포인트가 청문회가 열릴까 안 열릴까가 관전 포인트라고 네. 봅니다. 아예 민주당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말 그대로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될 겁니다. 자, 그 토론의 장은 오히려 절반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예 보이콧하고 다른 청문회에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열릴지가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열릴지 말지, 또 열리면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올지 어떨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선에서 두 가지 축을 꼽는다면 한동훈, 그리고 또 하나가 안철수의 실종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당선인의 인사 기준을 재확인한 발언부터 한번 듣고 또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사입니다. 안철수의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어려우실까요? 원칙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꾸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의 능력은 좀 미달되는 것이라고 또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석도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누구를 어떻게 추천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능력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뭐 들은 얘기 또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의사 출신의 또 벤처기업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또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 장관 그 내정자를 보면 40년 지기가 됐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자가 과연 정책에 어떤 소신이 있는지를 찾을래야 찾을 길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오히려 각종 칼럼에 논란의 글들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인사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40년 지기 인사에 패싱당한 거 아니냐. 결국은 공동정부라고 하는 게 그것만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하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대조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안철수계의 입각이 한 명도 안 된 게 더 논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공개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며칠째 나오는 그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서 유일한 송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마도 그 송곳이라는 의미가 낭중지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머니 네. 속에 그 송곳, 즉 이렇게 그 안철수 위원장을 굉장히 좀 이렇게 칭송하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게 스스로 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즉 그 능력 있는 그런 인사인 안철수 위원장의 그런 조언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사실상 이 조가
부각에 많은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많은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태규 인수위 간사가 인수위 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네. 일단 공동정부론을 표방한 그런 그 양당의 그 연합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18명 중에 물론 두 고용노동부하고 농림축산부가 있지만 18명 중에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상태 또 인수위 간사를 그만둔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려의 시선을 좀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기회가 없었다 정도의 어떤 발언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아직 관계가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또 합당도 얘기를 들어보면 발표만 남아있지 완전히 그 모든 사안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천과 관련해서도 큰 서로 간의 어떤 무리 없이 합의를 본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뭐 합당과 연계는 안 될 것 같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위원장인데 인수위원장인데 5월 9일 이전에 인수위원장을 그만둔다거나 이러면 정말 대형 사고거든요. 그거야말로. 네.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있다. 여지가 또 이준석 있을 것 대표가 같습니다. 말한 해피엔딩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차관 인선이라든지 대통령실 인선에서 조금 중요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기타 자리에 당연히 뭐 아마 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관 인사나 아니면 외청 인사에서는 아마도 여성이나 또는 이제 그 30, 40대 인사들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도는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은 당선인 측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거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얼마만큼 호응할지 좀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사실 뭐 뒷얘기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이태규 위원 같은 경우에 뭐 통일부 장관 제의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런 뭐 뉴스 기사도 네.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차관이나 또는 외청 인사를 제안을 했을 때 안철수 대표 측에서 과연 여기에 수긍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검수완박 논란으로 넘어갈 텐데 검찰이 오늘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어수선하고 좀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일단 아무튼 완박 민주당 당론에 대한 입장은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필사직생 각오를 밝히게 됐는데 김 총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느니 하시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고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면담 요청 전망이었는데 아예 총장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란 입장까지 덧붙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네.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그 검찰의 입장을 뭐 들어보는 그런 상황으로 될 텐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검찰총장도 사실 작년에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갑자기 이제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검찰 측의 이런 어떤 주장은 일견 저는 좀 많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네. 국민들한테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물으면 검찰 개혁 하지 말라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뺏는 게 옳으냐? 거기서는 이제 또 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다시 되묻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에. 그럼 권한을 빼서 어디다 줄 건데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뺏기부터 할 겁니다. 만약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진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할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권한을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가 주체가 되고 얼만큼의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먼저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뺏는 것이 이야기돼야 되는데 무조건 뺏고 보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때 이 이유를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국방부 이전을 그렇게 하면 이전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유와 두 번째는 그것이 급하냐. 지금 민생이 급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두고 4월 한 달간 아마도 파행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수 권한을 뺐으면 어디다 줄 건데 줄 게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뺏기부터 한다라는 논리와 그다음에 지금 물가 문제라든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엄청난 지금 민생이 고통스러운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먼저 급한 문제냐라는 이 두 가지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청와대는 일단 검수완박 입장은 없다면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국회의 시간을 한번 예상해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살라미 전술인가요? 회차 변경, 그러니까 회기를 좀 짧게 잘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걸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80명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180의석이 안 돼요. 되려면 정의당까지 다 합의를 해야지 네.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이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필리버스터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은 임시회의를 짧게 개최를 해서 필리버스터가 하루만 하고 끝나게끔. 그러고 이제 회기가 맞춰지면 바로 다음 회기에서는 그게 이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키는 이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금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이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또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죠. 네, 권성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 의장을 향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앞서 그 화면에 180명 동의해야 종결이 가능한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무소속 7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도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에게 구애 아닌 구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72석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의 정당, 민주당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 두 정당의 의원들이 한 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5명이 있습니다. 원래 6명이지만 이상직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5명. 다 합치면 179석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모자라죠. 그런데 이 179명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서 그날 출석을 해갖고 전부 다 찬성을 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저 물음표가 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안정적이려면 정의당 6표를 더해서 이탈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커버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상황인데 네. 정의당이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지방선거를 카드로 해서 설득을 하는 것. 근데 그런 케이스는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 거제 쪽, 그러니까 영남 쪽 일부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공업단지가 있는 곳에 일부러 민주당이
그러니까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정의당이 공천을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거래 내지는 뭐 타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것 역시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지금 정의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무조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제2 뭐 민주당 이중되냐라는 어떤 비판을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덥석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과 연대를 한다기보단 그냥 거리두기 정도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입장 요약해 보면 강행 처리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과 연대에도 선을 긋고 있거든요. 검수완박 어떤 법안 처리 1차 관문은 정의당의 선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마도 입장이 민주당 지지층도 사실은 둘로 갈려 있었습니다. 뭐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만장일치는 아니었죠. 발언 의원의 3분의 1이 이거 너무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도 속도 조절론이 꽤 그 반향이 있었던 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동의했지만 검수완박 그리고 중수청 설립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을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시간을 갖고 수사 처로 이제 바뀔 곳, 네. 그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방법.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수청이라든지 뭐 FBI형 그런 법안들이 준비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원래는 법무부 장관 산하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 조직 개편과 이 인선을 보면서 만약에 정부 조직이 개편됐을 경우 이것이 자칫 뭐 예를 들어 지금으로 본다면 한동훈 장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제 이거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을 보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현재 미뤄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민주당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발표로 인해 가지고 당내에 이런 그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강경파의 득세가 이어질 거고 강대강의 대치가 이루어질 텐데 네. 과연 그런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과연 변화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되겠죠. 네, 자 민주당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방선거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결단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때문에 이 당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통은 적극적으로 인정투쟁,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런 이 기운들이 모여서 초선일지라도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원래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응전을 하고 하면서 민주당이라는 어떤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당신이 나가라라고 떠밀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스토리가 참 아름다운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지지부진하면서 패배 어떤 반성도 안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어떤 상황을 차단해야 되겠다, 모멘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공천의 어떤 가능성을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이게 좀 생동감 있게
뭐 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뭐 처음부터 송영길 지금 후보도 자기가 나가면서 난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를까 지더라도 내가 나가는 건 나의 희생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면 이미 그 같이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서울시장 후보를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같이 나가야 될 그런 그 진영이 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야 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금은 모멘텀을 갖지 않으면 아예 서울시 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들마저도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에 맞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관건인 건데 일단 예비 후보만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있고요.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마침 또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물은 결과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좀 화면과 함께 설명해 주신다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조사에 오세훈 시장한테 누구를 갖다 넣어도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민주당이 혁신돼야 된다고 하고 지금 혁신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혁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또 하나는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으로 정책은 바뀐 표시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송영길 대표가 됐든 아니면은 뭐 박주민 의원이 됐든 국민들 눈에 특히 서울 시민들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 싹 빼고 박지원 비대 공동위원장 넣으면은 아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를 찬성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대안을 갖다가 영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가 해야 되는데 그냥 송영길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가지고 지금 날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래서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공천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자체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영입할 수 있느냐가 저는 결국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람이 바뀌든 정책이 바뀌든 이란 주문을 박 교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평론가님도 짧게 주문을 하신다면?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진짜 이준석 대표의 바람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경선을 했을 때 상당히 국민의힘이 바꾸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의 사실은 참신한 인물로 전면에 내세워서 경쟁을 한다면 오세훈 후보하고 진짜 끝까지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럴 어떤 그 기미가 안 보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떤 모습밖에 안 보여서 지금 이 여론조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경북대병원 병원장 출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 후보자가 병원 고위직에 있을 때 딸과 아들이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기 때문인데 정 후보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학 모집 요강입니다. 정원의 절반 이상을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 출신만 뽑는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없던 전형으로 경북대 공대를 졸업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 전형을 통해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아들 편입 한 해 전에는 서울대 출신인 딸이 일반 전형으로 경북대 의대 편입에 성공했고 지금은 경북대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병원 고위직이었던 시절
딸과 아들이 1년 간격으로 의대에 편입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특별 전형이 아들 편입 시점에 신설됐던 점, 총점 800점 중에 면접과 구술평가 점수가 300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든 자녀들의 편입학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편입 절차는 부정 없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YTN은 정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와 통일정책 사령탑에 중진 의원 2명을 전진 배치했죠.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반도 긴장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미중 신냉전 속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기울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된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렇게 표류하는데 외교부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한미 군사관계 밝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내정된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높이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외교에는 오직 국익뿐이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통일부 장관에 같은 사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된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통일부 폐지를 반대해온 실세 중진 의원이 발탁됨에 따라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통일부 고유 업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긴장 관리라는 난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현안, 한일 갈등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기류가 감지되자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 공해상에 진입시키며 억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5년, 10년 단위 태양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를 과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동해 공해상에 출격시켰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에 항모 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모 전단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전 태양절엔 어땠을까? 5와 0으로 끝나는 정주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은 10년 전인 태양절 100주년에 대대적인 군사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초로 대중 앞에 나와 공개 연설을 하며 김정은 체제가 열렸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언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은 당시 열병식에서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무력 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 줄 것입니다. 이후 5년 뒤인 태양절 105주년에도 북한은 열병식을 열고 새로운 ICBM 추정체 세종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열병식 이틀 전엔 외신 기자 100여 명을 초청해 평양의 신도시 여명거리 준공식을 공개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절을 더욱 환희롭게 장식하는 경축의 축포성입니다.
올해 ICBM 발사 등 12번의 도발을 감행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복구까지 나선 북한. 미 항모전단의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10주년 태양절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이라는 최고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대통령 기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유족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진실이 가려지는 건 반인권적이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1월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면 최장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는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비장성 출신이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실시된 제37대 향군회장 선거 결과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인 신상태 전 부회장이 359표 가운데 252표를 얻어서 득표율 70.2%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후보인 예비역 육군 대장 김진호 현 향군 회장은 107표를 얻는 데 그쳐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1952년 향군 창립 이후 장성 출신이 아닌 후보가 회장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줄었습니다.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지난해에만 해도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확실히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도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이 3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한때 10%가 넘었던 증가율 역시 오랜만에 4%대로 내려왔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한 달 만에 3조 원 넘게 줄었는데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다만 주택과 관련한 대출은 여전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2조 1천억 원 가운데 전세자금은 절반이 넘는 1조 2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집단대출처럼 부동산 시장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가계가 받는 전방위적인 대출의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과 은행의 영업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상하이 봉쇄로 우리 유학생들이 먹을 게 부족한 상태에서 고립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이 긴급 구호 물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모금을 시작했는데 만 하루도 안 돼서 5천만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집안에 고립돼 있는 상하이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라면과 김치, 생수 등이 배달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봉쇄 때문에 불안해하던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안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이 당장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해시 교민분들이 보내주신 구호품 덕분에 저희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물이 떨어져 가서 수돗물 끓여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든든합니다.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상하이에 사는 우리 교민들. 본인들도 격리가 돼 장사도 출근도 못하는 처지지만 학생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어차피 여기 외국인데 그러면은 여기 같이 계신 한국분들끼리 당연히 단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애가 있는데
평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만나 하나 둘씩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갑자기 10배 이상 뛴 배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에서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돼 5천만 원 가까이 모였는데 금액이 한도를 초과해 자동 중단됐습니다. 돈이 갑자기 단시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위챗이란 정부 자동 시스템에서 경고가 왔거든요. 이런 활동이 가능해진 건 상하이 당국이 봉쇄를 조금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화 조치 이틀 만에 감염자가 다시 약 2,000명 늘어나 역대 최다로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봉쇄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상하이는 여전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에 관저에서 생일 파티를 연 것과 관련해서 영국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역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존슨 총리는 범칙금을 바로 내고 사과했지만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보리스 존슨 총리의 56번째 생일 파티와 관련해 영국 경찰이 존슨 총리에게 100파운드, 우리 돈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엄격한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파티에 참가했던 리시 수낙 재무장관과 존슨 여사 등 다른 50여 명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말 파티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방역 규정 위반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존슨 총리는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사과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anger that many will feel that I myself fell short when it came to observing the very rules which the government I lead had introduced to protect the public. 존슨 총리는 그러나 깜짝 파티에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고 당시에는 방역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임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솔선수범해야 할 총리의 내로남불이라며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at a Prime Minister has been found to be in breach of the law. And then he lied repeatedly to the public about it. Yeah, it's not only breaking the law, it's lies, hypocrisy, and it's just the latest in the series of things that we've been seeing over the last few years of Boris Johnson. 여당인 보수당 내에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서한이 쌓여가고 있고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의 최종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심이 쏠리며 기사회생한 존슨 총리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권자나 동료 의원들에게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여성 의원들의 사례를 모아서 피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만든 34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여성 지방의원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드라마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이 동영상은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원, 연수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성희롱과 괴롭힘 등의 젊은이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민주노총 조합 총연맹이 오늘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강행하자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주최 측 추산 6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신재벌, 반노동 폭주를 중단하고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서울여의도공원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저지를 위한 10,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과 전농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서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협박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시 가덕면의 한 마을에서 공터주차를 문제 삼으며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최근 자신의 승용차 차 창에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를 다녀왔다.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기다리던 봄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완화됐습니다. 고온 현상도 누그러졌지만 오히려 비바람에 서늘함이 감돌기도 했는데 내일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는 비의 양이 1mm 안팎으로 적지만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 특히 제주도는 최고 60mm로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9도, 광주 13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21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